일단은 급진 우파 RN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국민연합 같은 경우는 230에서 280 또는 290까지 만약에 단독으로 과반수를 한다. 제1당에서 총리가 나와요. 그래야 되겠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조단 바르델라 이 양반이 이제 총리가 되는데 이 친구가 몇 살이냐? 28살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총리가 되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내정 네. 그 내치는 총리 관할이에요. 와, 프랑스의 예. 나라 내치를 28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 최주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중요한 날이죠. 아주 중요한 날이네요. 예, 뭐 네. 유럽의 운명이 달렸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오바스러운 그런 날이기는 합니다만 오늘이 이제 프랑스 조기 총선 네. 2차 선거 날입니다. 총선도 2차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랑스 사람들은 그냥 승복을 잘 안 하는지 대통령 선거도 결선 투표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총선도 2차 투표예요. 지난주, 그러니까 딱 일주일 간격으로 일요일 날 투표를 하니까 네. 지난주 일요일 날 이제 선거를 한 거죠. 그래서 1차 선거에서 이제 12.5% 네. 지역구에서 득표를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 그래요. 예, 굉장히 군수 후보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한 어느 정도 8분의 1 이상 득표 못하면 너네들은 그냥 컷오프 같은 느낌이고. 그렇죠. 컷오프죠. 진짜 그러니까, 게임이 이제 이번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부지리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 난립하다 보면은 얘가 표정 뺏어가고 쟤좀 그렇지. 뺏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한 28%로 당선되고 뭐 이런. 예, 나는 콘크리트 표 이제 딱 25%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얼결에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걸 막겠다라는 건데. 요 총선을 참 왜 하시는지 모르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몰라서. 그런가요? 보면은 네. 예, 그 이후 이제 의회 총선이 있었죠. 보면은 그렇죠. 예, 그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극우 또는 네. 뭐 급진 우파라고 부르는 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 연합이라고 부르는 네. RN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 르팽. 예, 여기가 이제 단연코 약진하면서. 약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유럽이 다 놀랬습니다. 네. 그래서 야, 이 급진 우파가 이렇게 성장을 했냐.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갔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내가 이 꼴은 못 보지 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를 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은 네. 대통령한테 의회 해산권 네. 그리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회를 해산해버렸죠. 의회를 해산했습니다. 원래 그래서 마크롱이 이끄는 앙상블이라고 하는 중도파 정당하고 연합 세력이 한 45% 정도를 점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참에 조기 총선을 해서 사람들이 급진 우파의 도약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올 거야. 그러면 나는 60% 이상 득표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네. 라고 조기 총선을 결정을 했는데 네. 1차 투표는 어떻게 일단 결과가 나왔나요? 그렇죠. 1차 투표는 나왔죠. 네. 1차 투표는 1997년 이후에 가장 높은 투표율. 프랑스 사람들 투표를 열심히 안 하는데 네. 총 투표율이 65.5% 1차 투표가. 잘 나왔네. 잘 나왔죠. 우리나라도 65.5% 그러면 야 높다. 그렇죠. 총선인데. 예, 65.5%.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국민연합 RN이라고 하는 이제 급진 우파가 이제 34%. 야, 이래요. 1등.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이 좌파 정당들, 좌파도 이제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정당이 있었는데 이 4개의 정당이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신인민전선이라고 그래서 NFP. LFP가 아니고 NFP입니다. NFP가 29%로 2당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극우, 극좌가 34, 29 돼버린 거고 중도에 해당하는 이제 앙상블 마크롱 정당이 이제 21%로 3위. 대체로 이번 총선에서 어쨌든 우파 이쪽보다는 좌파나 중도 좌파가 어쨌든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연합을 어떻게 하느냐가 네.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프랑스 선거는 이제 1차 투표가 끝났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투표가 종료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 저녁이죠. 일요일 저녁 이후 48시간 이내에 정당들이 통보를 해야 돼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 후보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합종 연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등, 3등이 야, 너 제 1등 되는 거 좋아? 나 그 꼴은 못 봐. 그러면은 이제 야, 그럼 2등이 나가는 걸로 하자. 오케이. 대신 너가 당선되면 나한테 뭐 챙겨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3차, 그러니까 2차 투표를 앞두고 신인민전선, 그 극좌 연합 세력이 이제 자기들이 3위로 당선된 곳에서는 사퇴를 선언을 했어요. 예. 정부 여당과 함께 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괜히 표를 나눠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3위를 해서 2차 투표에 나가는 곳은 안 내겠다. 예,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앙상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3등한 곳에서는 후보를 안 내보내겠다.
완전 여기 이제 단일화 됐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네. 말 그대로 이제 단일화가 어느 정도 네, 이제 네, 됐는데 이게 사실 뭐 이 두 당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예. 1, 2위 한 데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3자 결선 투표 3명이 결선 투표하는 곳이 이게 사실 되게 드물어요. 보통은 1, 2등이 이제 네, 1, 2등이 해버리니까. 네. 그런데 이제 2017년 같은 경우는 선거에서는 딱 한 곳 전체 프랑스에서 전체 프랑스니까 577석을 뽑는데 그중에 한 석만 3자 대결을 했었고 2022년에 8곳 정도였는데 지금은 엄청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꽤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하여간 이번 결선 투표의 핵심은 577석 577 여기에 과반수 289석을 국민연합 급진 우파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예상이 나오곤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여러 차례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뭐 프랑스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이제 독일 다음에 경제 규모가 있고 정치적 영향력으로 따지면 뭐 거의 1등인 나라다 보니까 모든 유럽의 이제 많은 기관들이 조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되게 편차가 커요. 그래서 렌지가 되게 크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면 일단은 급진 우파 RN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국민연합 같은 경우는 230에서 280 또는 290까지.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과반 조금 안 되는 정도. 일당은 될 것 같고 과반은 조금 안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인민전선이라고 하는 좌파, 이제 극좌파 연합 여기가 한 120석에서 한 160석 정도. 그리고 이제 현 집권 여당인 앙상블이 한 70에서 100석 정도.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급진 좌파가 한 160석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중도 좌파가 이제 한 100석을 한다 하더라도, 네. 한 260, 뭐 25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합이 일당이 되는 거는 이제 뭐 확실해 보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정통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공화당이라고 하는 당인데 여기가 한 40석 내외 정도. 그래서 이제 힘을 합치면 어쨌든 국회에서 우파가 우위가 되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총리를 이제 임명할 수 있으니까 총리로 이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아까 정프로님이 이 선거 왜 하는 거예요? 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핵심은 마크롱의 판단 착오죠. 그러니까 이 마크롱이 판단 착오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국민연합 쪽을 바라본 게 아니고 네. 이 좌파를 바라본 거예요. 극좌파. 음. 얘네들이 원래 사이가 안 좋아요. 네. 노선 투쟁을 많이 하잖아요. 원래 왼쪽에 계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단합이 안 될 거야. 그러면 결국 얘네들이 가운데로 몰릴 수밖에 없지. 네. 그래서 나한테 몰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외로 이 앙숙이던 좌파 극좌파 네 당이 연합을 구성하는 데 성공을 한 거죠.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신인민연합 NFP.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마크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구도가 깨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일당은 뭐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 같고 예. 대신 이제 2, 3당이 어떤 구도로 또 얼마나 선전하면서 이제 일당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의석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네. 중요한 거죠 보면.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일당이 이렇게 이제 승리를 한다고 치고, 네. 국민연합이 승리한다 치고. 그 다음은 이제 어떤 스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과반수냐. 네. 국민연합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하느냐, 아니면 못 하느냐에 따라서 좀 시나리오가 다른데. 네. 만약에 단독으로 과반수를 한다. 그러면은 의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대통령이 있고 네. 총리가 있잖아요. 제1당에서 총리가 나와요. 그래야 되겠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이 국민연합의 현재 국민연합 대표인 이제 조단 바르델라. 네. 이 양반이 이제 총리가 되는데 이 친구가 몇 살이냐? 28살이에요. 총리. 예, 현재 총리가 35살인가 그렇거든요. 프랑스 총리가. 사실 프랑스는 총리가 별로 이제 존재감이 없긴 하지만 네. 어쨌건 지금 35세 총리만 해도 마크롱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지금 이제 국민연합을 이끌고 있는 바르델라 같은 경우는 28살이에요. 와, 28이요? 예. 우리나라 28살이면 뭐하지? 잠깐만. 군대 갔다 오면 남성들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는 지금 정당들에서 예. 청년 최고위원 뽑을 때도 네. 한 45까지 해주거든요. 45까지 청년이라고 해주죠. 예. 예, 여긴 찐 청년. 와, 예. 28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단 총리가 되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내정, 예. 그 내치는 총리 관할이에요. 와, 프랑스의 예. 나라 내치를 28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산도 당연히 거기서 관할하는 거고. 그러면 대통령은 뭐 하냐?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외교, 국방,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런데 이제 국민연합 같은 경우는 이미 선언을 했어요. 네. 만약에 우리 당에서 총리가 배출이 되면 우리는 마크롱 대통령이 하고 있는 국방,
외교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진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고. 네. 만약에 이제 국민연합 급진 우파가 이제 과반에 실패했다. 일당은 되지만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합을 제외한 다른 당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반 국민연합 전선을 결성해서 네. 우리는 이렇게 연합을 했어. 그래서 우리 중에서는 이 사람을 총리 후보로 올릴 거야.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크롱 대통령한테 이제 다시 찬스가 네. 주어질 수도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예를 들어 누가 되느냐 혹은 누가 일당을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자신들이 주로 이제 갖고 있는 뭐 슬로건이나 정책 같은 것들. 그렇죠. 차이가 뭐 어떤 것들이 주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극우 약진 뭐 이래가지고 다들 그것만 신경을 쓰시는데 네. 정책들을 한번 보시면 약간 좀 갸우뚱 뭐 이러실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주요 정책들을 한번 보시죠. 네. 보시면 일단은 국민연합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우리가 뭐 극우다 또는 이제 급진 우파다. 사실 저도 지구본연구소 청문회를 한번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국민연합은 사실은 이제 뭐 극우라는 표현보다는 포퓰리즘 정당 사람들이 좀 원하는 거. 법한. 예.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모순돼 있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세금은 적게 내고 받는 건 많이 받고. 받는 건 많이 받고. 네. 예. 뭐 어떨 때는 되게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어떨 때는 되게 보수적이고.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 국민연합이 내세우는 이 공약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 뜨거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핫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 지출을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해줄게. 네. 그러면서도 감세도 해줄게. 네. 이런 건데 일단은 제일 눈에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열광하는 공약은 뭐냐면은 석유, 뭐 휘발유, 디젤. 네. 그다음에 이제 전기요금 이런 데 대해서 부가세가 현재 20% 정도 붙고 있어요. 이게 많이 올랐어요. 네. 탈탄소 정책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이것을 이제 5%로 낮추겠다. 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정프로님도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전에 노랑조끼 사태 있었잖아요. 이게 네. 이제 일어난 게 사실은 기름값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름값이 올라서 내가 움직이지 못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항의하러 이제 오면서 그게 이제 큰 시위가 됐는데, 그래 오케이 받아줄게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노동자,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서 10% 이상의 급여를 올려주겠다. 근데 올리는 게 국가 마음대로 되나? 안 되잖아요. 네. 안 되니까 이 정책에 호응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겠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직접 내는 세금도 많지만 각종 사회보장기금, 분담금도 많은데 이것도 깎아주겠다. 그거 깎아주는 거갈로 너희 이제 근로자, 노동자들을 급여를 올려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귀가 쫑긋할 소식 중에 하나가 만 30세 이하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 30세 이하의 예.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젊은 층의 어떤 자산 증식, 소득 네. 증가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좋아하겠네요, 다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딱 봐도 젊은 세대도- 포퓰리즘이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더 많이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세금은 깎아주지만. 예. 네. 그럼 재원은 뭐 어떻게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돈 나올 구멍이 어디냐. 네. 그 얘기는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근데 네. 이야기는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이민자 통제를 확실하게 하겠다. 이민자 통제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난민 이민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과 관련돼 있는 예산 나가는 게 되게 많다. 그렇긴 하죠. 그리고 네. 이제 들어오면은 뭐 일단 긴급 구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정착, 그다음에 교육, 사회보장 등등에 나가는 게 많은데 일단은 이런 것들을 다 감소를 하면 재정 여력이 확충이 돼서 어느 정도 여윳돈이 생긴다. 네. 그런데 이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린다. 네. 인정해요. 그럼 당장 필요한 돈은 어떻게 만들 거야? 네. 매년 이제 EU에 프랑스가 내는 분담금이 있어요. 네. 216억 유로. 그러니까 이제 한 30조 좀 넘게 돈을 내는데 네. 이거를 180억 유로로 줄이겠다. 안 내겠다는 말은 아니고 한 15% 정도 감축을 하면 그러면 당장 이제 한 30억 유로 네. 정도가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일단 할 수 있다. 그걸로 일단 급한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난민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줄이면 되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뭐 행복한다면 재정 적자 이런 거 우린 당분간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렇게 되면은 GDP가 한 6.4% 정도 규모까지 이제 재정 적자가 확대될. 정통 그 우파의 느낌은 아니긴 아니죠. 하네요. 예. 원래 이제 거기는 적게 걷어서 적게 쓴다. 혹은 뭐 재정 건전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재정 건전성 아무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여튼 뭐
RN이 만약에 예. 잡으면 이제 이런 것들 한번 펼칠 거라는 거고요. 그렇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될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또 반대편은요. 그다음에 신인민전선이라고 하는 이제 극좌. 좀 좌쪽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예. 네. 여기는 좀 화끈하죠. 네. 일단은 마크롱이 바꾸는 거 다 원상 복구시켜 놓겠다. 아 여기는 마크롱하고도 좀 안 좋아요? 아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마크롱이 이제 했던 연금 개혁 다 되돌린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 64세로 올라갔던 은퇴 연령 62세로 내린다.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마크롱이 했던 연금 개혁 다 원상 복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최저임금 14% 인상.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그다음에 뭐 석유류, 전기, 그다음에 뭐 빵, 그러니까 필수 품목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한 240억 유로 정도로 쓰겠다. 한 35조 원 정도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보조금을 줘서 국민들한테 이제 실제로 부담하는 액수를 줄여주겠다. 이거는 이런 건 별로 성공 못 하던데. 그렇죠. 네. 이건 돈도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돈 풀면 기본적으로 또 인플레이션 나타나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공약이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네. 전체 공립학교 급식 및 학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주겠다. 프랑스요? 네. 무상 아닙니까, 당연히? 당연히 무상일 것 같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럽에서 실효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네. 프랑스거든요. 네. 그렇게 세금 걷었는데 아직도 급식하고 학용품이 유상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거 깜짝 놀라서 알아보니까 전체 급식 같은 경우는 전체 소득에 따라서 가구 소득에 따라서 이거를 9단계인가? 로 나눠서 차등으로 부담을 하도록.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무상일 것이고 네.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내고 그 중간층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감액을 해주는 예, 이런 시스템인데 한국에서 배웠는지 전체 무상. 야, 그러니까 이 프랑스도 못하는 거를 이미 우리는 10년 전에 그냥 한 방에 해치웠잖아요, 보면은. 야, 그러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부자 나라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보면. 무상급식을 인지한다고요? 예. 아니 그것도 이제 이겨야 하는 거지 뭐. 그렇죠. 못 하겠네. 예. 와, 그런 공약들을 이제 굉장히 개혁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이들은 이제 낸 거고. 예. 돈이 하여튼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얼추 계산해 보니까 이제 2024년 올해 이제 집권을 하면 자기들이 한 250억 유로, 내년에는 한 1,000억 유로, 2026년 되면 한 1,500억 유로 정도가 돈이 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참고로 이 NFP라고 하는 이 신인민 전선 여기에는 이제 피케티 우리 네네네. 21세기 자본론을 쓰는 이 양반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결합이 돼 있죠.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쨌든 이 많은 돈을 쓰려면 여기도 당연히 세원 어떻게 마련할 거다, 재원 어떻게 할 거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획은 다 있어요. 맞든 안 맞든. 예. 첫 번째는 뭐냐면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소득. 우리도 이제 금융소득 뭐 1년에 얼마죠? 3천만 원인가? 이상 되면은 이제 종합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잖아요. 근데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크롱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걸 단일 세율로 적용해 버려요. 예. 그러니까 고소득자한테 유리한 구조가 됐죠. 누진세 구조를 철폐를 했는데 다시 누진세를 적용하겠다. 이게 첫 번째.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정 액수 이상의 이익을 보는 그러니까 뭔가 횡재이익 아니면 아주 높은 이제 수익률을 기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과세를 해서 증세를 하겠다. 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내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을 더 가져간다는 건데 기업들이 매우 싫어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는 좌파잖아요. 극좌파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개의치 않고 이야기하는 게 그 프랑스 증시 이제 상위 40대 기업이 1년에 배당해 주는 것만 해도 1,000억 유로가 넘는다. 40대만 해도. 그게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맞냐. 국민들의 주머니 들어오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이 거기에 안 있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생각해도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어떻든 간에 그래도 좀 좌파는 좀 화끈한 맛이 있어야죠. 일단 화끈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보면. 근데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걸 그냥 그래 뭐 그 나라 잘하고 있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다른 아주 외부에서 볼 때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좀 판단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독일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국채 가상금리를 받았었거든요. 이 나라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나라다. 제일 유럽에서 어느 나라 국채가 제일 안정적이야? 그럼 당연히 1등 독일, 2등 프랑스. 2등 프랑스. 그래서 거의 붙어 다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차이가 확 벌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난 이제 5월 31일 날,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있기 전 한참 전인데도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가
그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국가 신용 등급을 AA에서 AA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만에 네네네. 하향 조정을 이미 한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정치 이벤트까지 결합되다 보니까 네. 다들 좀 많이 걱정을 하는데 특히 문제는 뭐냐? 다 돈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제 2023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프랑스 재정 적자가 GDP의 5.5%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 공공부채 그동안 쌓여 있는 공공부채가 GDP의 109%. 네네네네. 10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놔둬도 2027년 되면은 112%로 이제 증가를 해서 점점 일본 스타일로 바뀌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다들 걱정을 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는 균형재정, 건전재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EU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제 3% 마이너스 3% 요게 맞출 거야. 네네. 2027년까지 내가 네. 그때까지 대통령 할 테니까 기다려봐. 네. 라고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물 건너 갔고 112%가 아니고 한 뭐 120%까지 증가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다들 이제 투자자, 기업 다들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거죠 보면은. 프랑스가 이제 결과가 이제 곧 나올 텐데 네.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대충 그림은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합이 단독 과반수. 네. 야, 그러면 정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과연 그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이제 그런 거고. 만약에 이제 애매하게 모두가 누구도 이제 압도적 과반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한 프랑스 정치인들의 합종 연행이 어떻게 되는지 네네. 여기를 또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이게 선거 전에 막 이런 공약해도 이제 막상 딱 선거 끝나면 그 공약은 그냥 공약이고 네. 또 하는 건 또 달리 가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지키려는 노력들을 아주 세게 하는 나라는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네. 프랑스는 혹시 조금 여기는 화끈합니다. 화끈해요. 일단은 집권을 하면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 최소한 첫 해, 둘째 해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밀어붙여요. 밀어붙이는데 너무 밀어붙였다. 네. 뜨거.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주섬주섬 속도 조절하고. 네, 속도 조절하고 이제 그러긴 합니다만 여기는 일단 화끈하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화끈하게 밀고 나갑니다. 보면. 그래요. 네. 야, 프랑스 과연 어떤 프랑스가 될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랑스가 아닌 프랑스의 모습으로 어쩌면 한 달, 두 달 후에 이렇게 점점 바뀌는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 이 방송이 나가는 이제 일요일 날 저녁 때 보면 이제 결과가 나오고 정말 이제 총리가 28살 총리가 등장하는지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아마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28살 총리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우리랑은 좀 다르긴 다르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이나믹한 또 그런 면들이 또 있는 거죠. 네. 자, 프랑스 총선 이제 여기 이제 2차 총선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결선 투표죠. 결선 투표. 예. 결과는 나오고 나서 우리 또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프랑스 총선 결과 오늘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재밌는 전 세계 글로벌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